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진호준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두 번째 이제 그 신장내과에 대한 강의 시간인데요. 제목으로는 사고체 신념의 진단, 예후 치료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두 달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신장내과 질환을 진단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단백뇨와 혈뇨로 대변되는 사고체 신념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잠깐 더듬어 보면 신장은 대개 양쪽에 두 개가 있죠. 하나씩 두 개가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대개 그 길이가 한 10cm 정도 됩니다. 신장의 기본적인 구조를 사구체라고 표현을 하는데 콩팥 한 개당 약 50에서 1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결국 사구체는 혈관 덩어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혈관이 사구체로 들어와서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설되는 세뇨가로 배설되는 부분이 있고 들어오는 동맥과 나가는 동맥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사구체의 모식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조직 소견입니다. 보시면은 혈관이 있고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것들이 모세혈관이고 모세혈관에서 채처럼 걸러진 그 혈장 성분이 이 공간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구체 신염이라는 것은 콩팥 질환의 일부죠. 근데 사구체 질환은 진단을 할 때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콩팥 조직검사를 하게 되는데 조직검사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학적인 분류로 진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미세변화 신증후군, 사구체 경화증, 막성신염, 막증식성 신염, IgA 신증, 반월성 신염. 말이 좀 이게 생소하고 좀 어렵지요. 그래서 이제 대개는 환자분들께 설명을 할 때 전체적으로 사구체 신염이다. 사구체 신염 중에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한다. 조직 검사를 하는 제일 큰 목적이 진단이지만 어느 정도의 예후를 가지고 빨리 나빠지고 천천히 나빠지고 할지를 예측을 한다. 그 다음은 어떤 약을 써야 될지 결정을 한다. 크게 이제 세 가지 목적으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고체 신념을 얘기를 할 때 우선은 조직 검사하기 전에는 임상 소견으로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게 5개로 그룹을 짓습니다.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나 또는 환자의 증상으로 신증후군이다, 아니면 급성 신염이다, 뭐 빨리 진행되는 신염이다, 오래된 신염이다, 이것저것 아니고 이상은 있지만 크게 중요한 질환 아니다, 이렇게 한 5개로 구분을 하고 이 구분하는 걸 가지고 이제 병리 진단이 생기면 그 병리 진단에 따라서 어떤 원인을 생각하게 되겠죠. 이런 거와는 관계없이 어떤 질환이든 간에 콩팥이라는 것이 결국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율에 따라서 어떤 병기에 속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빨리 진행될 거라는 위험 인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능적인 진단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 놨지만 결국에는 임상 진단을 통해서 병리 진단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을 하고 그 병리 진단이 내려지면 거기에 따라서 원인을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고체 신염이 증상이 그렇게 없습니다. 원인은 아주 다양할 수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많은 부분이 이제 면역학적 기전입니다. 면역학적 기전이라는 거는 우리 몸이 자기 몸을 자기가 공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몸에서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즉 이제 세균이나 암이나 이런 데서 방어를 하는 인자들이 항체나 백혈구나 임파구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보체나 그런 면역학적 기전이 좀 잘못돼서 내 콩팥에 있는 또는 다른 몸의 일부에 대해서 자가 항체가 생기는 질환, 그것이 이제 면역학적인 기전으로 사고체 신염을 일으키는 게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이 면역학적 기전에 의해서 사고체 신염이 일어나는데
꼭 그런 게 아니라도 가능은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에 의해서 나빠진 사고체 신염 또는 당뇨에 의해서 나빠진 사고체 신염은 면역학적 기전이 일부 포함되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자가항체와는 좀 별도의 비면역학적 기전으로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말씀드릴 사고체 신염의 특수한 치료로서 면역학적 기전을 없애기 위한, 좋게 하기 위한 자가항체나 또는 면역 억제제는 이러한 고혈압과 당뇨나 독성 물질에 의해서 생긴 사고체 신염인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죠. 사고체 신염의 증상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다른 병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붓는다거나 고혈압이 생긴다는 것, 뭐 이거는 꼭 사고체 질환이 아니라도 부을 수 있고 고혈압이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고체 신염을 처음부터 딱 의심하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변 검사라는 아주 단순한 검사로 혈뇨와 단백뇨를 알게 되면 그것 자체로 사고체 신염을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값싸고 자주 할 수 있는 소변 검사가 사고체 신염을 진단하는 제일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체 신염이 의심되면 결국 우리가 바라는 최종 목표가 신장 기능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 신장 기능을 대변하는 수치가 사고체 예과율 혹은 크레아틴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고체 신염의 증상이 이런 일반적인 증상과 또 단백뇨, 혈뇨 또는 혈액 검사를 혈액 검사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이러한 소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향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고체 신염이 이제 임상적으로 나타날 때는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제 신증후군이라는 임상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신증후군은 혈장 속에만 있어야 되는 우리 몸속의 단백질이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단백뇨가 아주 많은 겁니다.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단백뇨는 하루에 150mg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증후군인 경우에는 그 단백뇨가 3.5g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3500mg, 거의 정상에 한 20배 이상 나가는 거죠. 그렇게 단백질이 소실이 일어나는 것이 신증후군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백뇨가 소실이 되면 혈액 내에 있는 단백뇨 중 중요한 알부민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 몸은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없으니까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질을 만들게 됩니다. 중성지방이나 또는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특징 때문에 결국은 붓게 되는 겁니다. 붓고 또 단백질 중에 우리 몸속에서 혈전이 생기지 않게 억제하는 단백질도 빠지기 때문에 혈전증이 생기게 되고요. 또 면역글로불린이라는 것, 즉 항체라는 것도 결국에는 단백질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소실이 일어나니까 이 신증후군이 있는 경우에는 붓거나 어디 혈관이 막히거나 아니면 별로 크게 몸이 감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도 감염이 일어나는 이러한 세 가지의 합병증이 아주 중요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것 때문에 동맥경화가 오래 지속된다면 동맥경화가 심해질 수 있고요. 몸속에 물은 많은데 몸 전체로 보면 물이 많은데 그 물이 혈장, 즉 혈관 내에 있지 않고 혈관 바깥으로 빠져나가 있기 때문에 혈장은 사실은 감소되어 있고 몸 전체 물은 증가하는 아주 이상한 분포가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급성 신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하고 아주 예후가 안 좋으면 투석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신증후군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 미세변화 신증후군, 사고체 경화증, 막성신염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대표적 질환에 대해서는 맨 뒤에 조금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증후군이라는 단백뇨가 대표되는 그런 질환이 아니고 소변량이 감소하고
신장 질환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고혈압이 생기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현하는 급성 신염입니다. 여기서 급성이라고 말이 붙었고 두 번째는 이제 급속 진행성이라는 말이 붙었고 만성 신염이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결국 어떤 신장의 염증이 진행되는 그 순서 시간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는 세 가지 병원은 그렇게 구분을 하게 되겠는데 급성 신염의 특징은 이제 단백뇨가 나오는 사고체 신증 그 병과는 달리 사구체에서 어떤 노폐물이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특정한 병리 소견 때문에 걸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소변이 만들어져야 되는 사구체가 막힌다, 뭐 기능적으로 막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가야 될 게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체내 수분이 증가하는데 이 급성 신염은 신증후군과는 달리 혈장의 양이 증가하게 됩니다. 즉 이제 혈관 내에 물 성분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고혈압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혈관 내에 있는 물이 밖으로 넘쳐서 부종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신증후군 때 생기는 부종하고 조금 틀린 거죠. 신증후군 때 생기는 부종은 혈관 안에 물이 있지 않고 빠져나가서 생기는 부종이고 급성 신염일 때 생기는 부종은 혈관에 물이 너무 많아져서 넘쳐서 생기는 부종입니다. 그게 이제 치료하는 면에서는 이뇨제를 쓰냐 안 쓰냐 또는 이뇨제를 써서 콩팥이 나빠지냐 안 나빠지냐 뭐 이런 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염으로서는 막증식성 신염, 루푸스 신염이고요. IgA 신증 중에서 한 30-40%는 급성 신염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 급속 진행성 신염이라는 거는 급성 신염하고 말은 비슷한데요. 임상 양성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이 급속 진행성 신염은 마찬가지 콩팥 안에 염증이 심한 거는 급성 신염과 유사한데 이 급속 진행성 신염인 경우에는 붓지를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못 먹고 토하고 살이 빠지고 그리고 열이 나고 뭔가 이제 몸에 어디가 딱히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기력이 없고 이런 증상을 동반하기 때문에 부종을 잘 동반하지 않습니다. 못 먹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열이 난다는 거가 좀 특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고혈압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급성신염보다 훨씬 심할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질환이 두 가지 질환이 그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반월성 신염이나 또는 전신에 있는 혈관염이 있으면서 콩팥도 같이 침범된 경우 뭐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급속 진행성 신염은 증상과 혈액 소변 검사만으로 어느 정도 병리 소견을 예측할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염이 오래되면 어떤 종류든 간에 만성 신염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만성 신염은 이제 모든 신염이 오래돼서 조직이 많이 망가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병리 소견이든 간에 치료를 못하고 또는 치료가 안 되면 만성 신염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과는 별도로 증상은 하나도 없고 즉 고혈압이나 부종이나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하나도 없으면서 미세한 단백질, 단백뇨 또는 혈뇨 정도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를 무증상 요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IgA 신증 중에서 많은 부분이 약 한 50% 정도가 무증상 요이상으로 발견이 되죠. 사구체 신염을 진단하는 것은 뭐 일반적인 단백뇨 진단과 똑같습니다. 즉 이제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혈뇨가 있고 그 크레아틴 검사에서 사구체 요과율을 개선을 하고 또는 이 증상으로는 부종이나 혈압이 있다면 단백뇨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정량을 하고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면 단백뇨가 어느 정도 적게 나온다면 단백뇨 감소 치료를 먼저 해볼 수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신장 기능도 떨어져 있고 단백뇨가 아주 많이 나온다면 조직 검사를 바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는 요새는 이제 보지 않고 조직 검사하는 경우는 없고요. 초음파로 콩팥을 이제 찾아 놓고 좀 긴 바늘로 콩팥의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찔러서 한 3개 정도 피스를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대개는 한 1, 2mm 곱하기 한 2cm 정도 되는 조직을 얻게 됩니다. 콩팥은 이제 혈액이 많은 기관이기 때문에 이게 조직 검사의 제일 큰 부작용은 출혈입니다. 근데 출혈은 신장 기능이 정상인 사람은 극히 드물고요. 저희 병원이 2017년까지 1600건의 조직 검사를 했는데 한 6건의 출혈이 있었습니다. 좀 심각한 출혈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콩팥 수치, 즉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진 분들이고요. 확률로 따진다면 한 0.5%에서 한 0.4% 정도의 빈도로 출혈을 겪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장 조직 검사를 하고 나서 지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콩팥이라는 게 몸 안에 있는 거니까 지혈을 할 때 반드시 누워서 이 근육과 근육과 이제 누우면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눌리겠잖아요. 그래서 모래주머니를 대고 8시간 정도 지혈을 해야 되는 게 조직 검사의 가장 불편한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부터 18년 정도까지 우리나라 전체 한 18개 병원에서 한 2만 1000여 명의 환자의 샘플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구체 신염으로 신장 조직 검사를 한 사람 약 한 2만 1000명의 자료를 모아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대개는 이제 서울에 분포된 병원이긴 하지만 전라북도나 또는 광주 또는 부산대, 또 경북대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 한 18개 센터에서 샘플을 데이터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대개는 이제 한 40대가 중앙값 평균 연령이었고요.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상인 사람이 한 65% 정도 되고 30 미만인 사람도 한 15% 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신증후군인 환자가 약 3분의 1 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벌써부터 진단 당시부터 고혈압이 있는 경우가 53%니까 일반 전체 우리나라 인구의 고혈압 빈도보다 한 두 배 정도 이상 많은 빈도를 차지하게 되죠. 당뇨를 가지신 분도 조금 전체 인구보다는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단명으로서는 한 55가지 정도가 이제 조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85%가 이 7개 질환에 속합니다. 가장 많은 것이 IgA 신증이고, 어른에서 많은 막성신염, 어린애에서 많은 미세변화 신증, 사구체 경화증, 2차성 질환인 루푸스나 당뇨성 신증, 그리고 막증식성 신염, 이렇게 한 7개가 전체 진단명의 85%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연도별로 한번 보면 1990년 이전의 조직검사 또는 이제 2015년에서 18년에 포함된 조직검사 이렇게 보시면 IgA 신증은 계속 증가하다가 조금 유지되는 쪽이죠. 그리고 막성신염입니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지만 막성신염은 거의 유사하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빈도로 진단이 되고요. 미세변화 신증도 약간 감소하는 듯 하다가 유지가 되고요. 사구체 경화증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루푸스 신염은 조직 검사 빈도에서 조금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아마 옛날보다 루푸스라는 질환이 빨리 진단돼서 빨리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구체 신염까지 가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 케이스가 감소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뇨성 신증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조직 검사하는 빈도가 좀 많아졌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뇨병이 있는데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나쁜 분이 약 한 전체 당뇨 환자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당뇨가 있고 콩팥이 나쁘면 아마 당뇨성 신증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조직 검사를 잘 안 했는데, 최근에 이제 당뇨성 신증 중에서도 당뇨 환자 중에서도 당뇨성 신증이 아닌 사람과 인 사람을 잘 구분해서 사구체 신염인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니까
조직 검사하는 빈도가 좀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IgE 신증이 노랗게 표시되어 있는 IgE 신증이 가장 많죠. 그게 한 70대까지는 제일 많은 사고체 신염은 전 연령을 통해서 IgE 신증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드신 70세 이상에서는 막성 신염이 이제 그 1위자를 차지를 하죠. 근데 이제 10세 또는 15세 미만 정도의 소아에서는 미세변화 신증이 의심될 때는 사실 조직 검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애에서 생기는 신증후군, 즉 단백뇨가 3,500 이상 많이 나오는 경우 열의 8은 미세변화 신증이기 때문에 치료를 먼저 시작하게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10세 미만에서는 IgE 신증보다는 미세변화 신증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미세변화 신증이 조직 검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린애에서는 약 2번째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60세에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월성 신염은 특별히 노인에서 70세 이상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고, 루푸스 신염은 20대와 30대 여자에서 많이 생기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체 신염의 예후는 사실은 다른 질환보다는 비교하는 질환 나름이겠지만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고체, 즉 콩팥을 얘기를 할 때 콩팥 기능이 없어졌다 라는 건 말기신부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투석을 해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미세변화 신증은 일반 대중, 다른 사고체 신염을 앓지 않는 환자와 비교를 하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세변화 신증에서의 제일 큰 문제는 맨 뒤도 좀 언급을 하겠지만 치료 약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써야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콩팥 기능이 나빠져서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그 다음 예후가 나쁜 그룹으로는 막성신염이나 루푸스나 IgE 신증, 요게 이제 비슷한 예후를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사후체 경화증이나 막증식성 신염이나 요것이 그 다음 그룹이 되겠고요. 사실은 당뇨성 심증이 조직검사로 진단이 되었다면 예후가 사실 상당히 좋지 않은 그룹에 속합니다. 이게 이제 20년간 추정되는 말기 신부전이 없을 확률이니까, 미세변화 신증인 경우는 약 한 6% 환자가 말기 신부전이 20년 지나서 생긴다는 얘기일 거고요. 막성 신염인 경우는 한 15%, 그리고 IgE 신증인 경우에는 한 25%, 당뇨성 신증인 경우에는 한 65%가 20년 정도 지나면 투석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석을 하게 되더라도 모든 환자가 사망을 하는 경우는 당연히 아닌데, 사망률은 보시면 조금 더 낮습니다. 이거 훨씬 더 낮죠. 이게 말기 신부전 가는율보다는. IgE 신증이나 미세변화 신증은 일반 인구와 비교해서 동일한 연령에 동일한 성별과 비교를 하더라도 사망률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망률이 차이가 생기는 쪽은 막증식성 신염이나 또는 루푸스나 또는 당뇨성 신증, 이러한 질환에서 사망률이 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사고체 신염의 치료 원칙은 우선은 조직검사 하기 전에 단백뇨를 치료하는 거가 원칙입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뇨를 치료하는 그거 치료 원칙대로 치료를 먼저 해보는 게 우선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 우선 중요한 것은 혈압을 조절하는 거죠. 130에 80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 두 번째는 단백뇨를 낮추는 혈압약을 쓰는 것. 그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억제제, 여러 가지 약제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만약에 당이 있다면 혈당을 아주 철저히 조절하는 것. 젊으신 분은 6.5, 당화혈색소 6.5% 미만, 또는 연세 드시거나 또는 어느 정도 중년 이상인 분인 경우에는 당화혈색소 한 7% 정도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을 추천을 하죠. 그 외에 이제 환자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은 것들이 저염 식사, 단백질을 좀 적게 드시는 것, 체중 조절하는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혈압은 130, 80 미만으로 낮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단백뇨가 1g, 즉 1000mg 이상인 분들은 125에 75, 조금 더 혈압을 더 낮추는 게 도움이 좋겠다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고혈압 약제는 말씀드린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을 억제하는 약제들이 뭐 이런 약들입니다. 코자니, 발설타닌이, 올메살탄, 텔미살탄, 아프로벨, 카나브 등등등, 그리고 캡토프릴, 라미프릴, 레니텍 등등이 있습니다. 저염 식사는 사실 하기가 상당히 힘든 과정이긴 한데,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아주 열심히 하는 분 한 15%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루에 5g 미만의 소금 섭취하기가 아주 힘들죠, 사실. 근데 이제 환자분에 따라서는 저염 식사가 오히려 조금 안 좋은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아주 나쁘거나 또는 당뇨가 아주 안 좋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저염 식사를 했을 때 오히려 좀 역효과가 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트라이 앤 에러로 하는 거죠. 해보고 안 좋으면 뭐 적절한 소금 섭취량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소금이 드는 음식 말씀드렸지요.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되겠죠. 그 소금 섭취량에 대한 계략적인 트렌드는 많은 병원에서 소변 검사 한 번 해서 계산해서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단백 식사는 좀 왈가왈부가 있는데, 적어도 예전보다 더 많이 먹지 않는다, 일반 사람보다 더 많이 먹지 않는다 라는 게 이제 큰 원칙이고요. 저단백식을 아주 열심히 하면 영양 불량에 빠지겠죠. 영양 실조에 빠진다는 그 반대쪽에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략적으로 얘기 드리면, 일반적으로 평소에 드시던 양의 20%를 줄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주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연구에서는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이나 식물성 단백이 좋다는 보고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이 먹지 않는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체중은 직접 한번 계산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비만도라는 것이 체중 킬로그램을 자기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그 비만도가 적어도 25는 넘지 않기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금연은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금연을 하면 혈압을 상당히 높이고요. 물론 발암물질도 있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혈압을 올린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금연은 혈관을 수축하는 물질들이 아주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담배에는. 그래서 금연은 꼭 하셔야 되고요. 금주도 가급적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이제 단백뇨 줄이는 효과도 일부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즉 이제 단백뇨가 많이 생기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죠, 부작용으로. 그래서 그걸 막는 효과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치료는 첫 번째 시간에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원인 질환의 치료라는 거가 결국에는 면역 억제 치료에 포인트가 많이 가는데, 그 면역 억제 치료제는 아주 대표적인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이 스테로이드는 사실은 양날의 검이죠. 왜냐하면 부작용도 꽤 많이 동반을 하고, 부작용을 동반하지 않는 스테로이드 치료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제 경중이 조금 틀릴 뿐이지, 병에 따라서는 대개 6개월간 또는 1년간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유지요법이 필요한 사고체 신염인 경우에는 4년 이상 쓰기도 합니다. 면역 억제제는 기존에 나와 있는 걸로는 사이톡산이니 이뮤라닌이 셀셉틴이 프로그라프라든지 먹는 약으로 나와 있는 것들, 마찬가지로 약 한 3개월에서 오래 쓰게 되면 4년도 쓰게 됩니다. 이제 항체가 이전 한 20년 전부터 많이 쓰게 되는데, 리툭시맙이라는 항체는 사실은 이제 임파종이라는 암에 쓰는 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리툭시맙이라는 거가 항체를 만드는 B림파구를 억제시키는 약이기 때문에, 이 B림파구라는 게 항체를 만드는 세포니까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인 사고체 신염에도 B림파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리툭시맙이 도입돼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대개는 6개월에 한 사이클을 쓰고 6개월 지나서 유지요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병에 따라서는 유지요법이
한 4번 정도 필요한 병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일주마다 한 번 쓰는 거를 4번 정도 쓰는 스케줄을 가지게 됩니다. 그 외에 항체에 속하는 것이 면역 글로불린 자체를 주는 것, 그리고 보체라는 시스템을 억제하기 위해서 항보체, 항체, 이게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혈장기원술은 아주 국한된 질환에서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나눠보면 예전부터 쓰던 스테로이드, 그리고 좀 한 4, 50년 전부터 쓰던 먹는 약의 이제 면역 억제제, 그리고 주사약의 항체, 그리고 몸에 있는 혈장을 이렇게 갈아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교환을 해주는 혈장 교환술, 크게 이제 4가지 영역의 면역 억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스테로이드는 우선은 골다공증, 골괴사, 뼈가 일부가 이제 죽을 수 있는, 골괴사는 사실은 아주 흔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골괴사가 일어나면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심각한 부작용이 되겠죠. 근데 이런 것보다는 환자분들은 체형이 변하거나 얼굴이 이렇게 동그래지는 거죠. 또는 왜냐하면 체세포가 비만 몸에 있는 체지방이 얼굴이나 배로 이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형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살이 찌고 또는 당뇨가 생기는 것, 이 두 번째가 환자분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의사 입장에서 심각한 거는 감염이 생기는 거죠. 스테로이드가 면역 억제제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억제제는 감염의 위험이 있긴 합니다만 스테로이드가 비교적 장기간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감염 위험이 가장 심각한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여드름이나 멍드는 것.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쓸 때는 기본적으로 예방적인 항생제를 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 생기거나 골다공증 예방약이나 그래서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하게 된다 그럴 때 면역 억제제만 더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약제가 같이 투여되기 때문에 약의 개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죠. 면역 억제제는 이런 스테로이드의 골이나 체형 변화보다는 감염이 제일 큰 부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사이톡산이라는 약은 정자나 난자 기능 감소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보존하는 치료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쓰는 이제 리투키마브는 비교적 이런 면역 억제제보다는 부작용이 적습니다. 과민 반응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뇌병변도 우리나라는 보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민 반응이 주사가 투여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예방약제로 충분히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항보체 항체는 최근에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마찬가지로 이 항보체 항체인 경우는 좀 특수하게 뇌수막염이나 폐렴에 대한 예방 백신이 필요합니다. 예방 백신을 미리 맞고 항보체 약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리투키마브나 항보체 항체는 기존에 있는 이런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에 비해서 부작용 면에서는 좀 적은 면이 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적응증이 아직은 이렇게 많이 넓지는 않고 임상 연구 단계에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혈장 교환술은 입원이 필요하고요. 또 수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혈장 교환술은 비교적 부작용이 적긴 하지만 혈소판이 감소하거나 출혈이 있거나 하는, 그래서 수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좀 다른 부작용에 비해서 좀 특이하죠. 만약에 사후체 신념을 가지고 치료를 다 했는데도 결국은 투석을 하게 됐다 라고 가정을 할 때, 다른 질환인 경우, 특히 이제 당뇨인 경우에는 투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같이 오고 사망률이 상당히 높게 되겠는데요. 이제 사후체 신념은 투석을 하고 나서도 그 생존율이 상당히 길다는 게 하나의 문제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투석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는 거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 중에서 1차성 사후체 신념에 해당되는 미세변화 신증은 투석을 하더라도
생존율이 아주 길죠. 물론 여기 추적이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아주 일부의 사람에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되지만 미세변화 신증은 상당히 유효하고 좋다는 거고, IgE 신증 자체도 투석을 하고 10년째 생존율이 거의 85%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존율이 좋은 거를 좋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투석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만큼 환자분이나 가족분이나 어떤 정신적인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체 신염인 경우에는 말기 신부전에 이르고 나서 이식을 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고체 신염하고 일반인, 동일 성별의 동일 연령대의 그 일반인과 비교한 생존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 사고체 원발성 사고체 신염, 즉 미세변화 신증, 막성 신염, 사고체 경화증, IgE 신증을 다 포함하면 사고체 신용 환자가 1.6배 정도 사망률이 높긴 하지만 높은 질환은 사고체 경화증이나 또는 막증식성 신염, 이 두 질환이 그런 경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남자에서는 이제 주로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좀 오래 사시죠. 평균 수명이 여명이 많으니까 여자인 경우에는 이제 미세변화 신증을 제외하고는 다 사고체 신염이 없는 경우보다 사망률이 높게 되겠습니다. 그런 생존율과 관계된 아주 위험인자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진단됐을 때 사고체 여과율, 이게 eGFR이라는 게 사고체 여과율이거든요. 사고체 여과율이 낮을수록, 60 미만일수록 단백뇨가 이제 질환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이런 6가지 질환을 다 묶어서 생각하면 3g 이상, 즉 신중후군 정도의 단백뇨가 처음에 발생을 한 경우, 그리고 처음 진단됐을 때 그 수축기 혈압이 높은 경우, 이 3가지가 아주 큰 리스크 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백뇨를 완치는 못 시키더라도 낮추는 게 중요하겠죠. 또 혈압을 적절하게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2가지가 생존율이나 또는 말기 신부전으로 가는 것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타겟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개괄적인 걸 말씀드렸고요. 이제 IgE 신증 포함한 몇 가지 4개 질환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IgE 신증의 증상은 없는 경우가 훨씬 많고요. 아마 없는 경우는 우리가 통계에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얼마 되는지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무증상인 경우가 한동안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안 하면 모르는 그런 단계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소변 검사를 했는데 단순히 혈뇨만 나오고 단백뇨 안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런 경우 없이 목감기나 설사가 있고 난 다음에만 유관적 혈뇨가 좀 나오는 경우,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단계를 좀 지나면 혈뇨와 단백뇨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단백뇨가 증가하고 고혈압이 생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꽤 심각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신장 기능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대개 IgE 신증은 이런 단계를 대개는 잘 지켜서 진행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견할 때부터 이쪽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는 이런 단계에서 발견을 못한 케이스가 되겠죠. 대개 신장 기능이 나빠지는데 한 10년에서 20년 걸립니다. 10년 후에 투석하는 비율이 교과서적으로 10에서 20%인데 우리나라 자료를 보면 20년 후에 투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왔던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런 예후보다는 우리나라 예후가 조금 좋긴 하지만 좋긴 합니다. 어쨌든 10년 후에 투석하는 비율이 한 10%, 20년 후에 투석하는 비율이 한 30%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석하게 될 확률, 즉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지게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 진단 당시에 단백뇨가 1000 이상인 경우, 앞서 말씀드린 3000보다는 좀 낮죠. 1000mg 이상인 경우, 또는 고혈압이 벌써 생겨 있었던 경우, 그리고 조직 검사할 당시에 신장 기능이 동년배보다 떨어져 있었던 경우, 뭐 이런 경우가 투석할 가능성이 많고요.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즉 고혈압 약제를 쓰든 스테로이드를 쓰든 치료를 해서 반응이 있으면 그런 위험도가 낮아지는데, 단백뇨가 치료에 감소하지 않는 경우, 뭐 이것도 중요한 위험인자죠. 그리고 조직 소견에서 특정한 소견이 있는 경우,
뭐 이런 경우가 투석할 확률이 많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림이 복잡한데요. IgA 신증인 경우에는 왜 그 감기가 들거나 또는 설사하면 혈뇨나 단백뇨가 증가를 하느냐, 그 병인을 밝힌 논문이 2007년 경부터 나왔는데요. 이 IgA 신증의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편도, 즉 이제 호흡기 점막이죠. 목에 있는 그 점막 아래에 있는 임파구들의 집합이 편도인데, 편도나 장관 점막 아래에 있는 그런 면역계가 이상이 생기는 거가 아주 기본적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 사실 우리 호흡기나 장관계는 몸 안에 있긴 하지만 사실은 몸 밖하고 통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점막 밑에는 여러 가지 균이 몸 속에 침입하지 않도록 임파계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항체는 IgA라는 항체인데요. 이 IgA가 이런 IgA 신증의 환자분에서는 잘 못 만들어지는 거죠. 구조가 좀 이상하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점막 하에 있어야 될 IgA를 생성하는 임파구가 골수로 이동해서 피 속으로 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상이고요. 그러니까 좀 구조가 이상한 IgA 항체가 몸속에 떠돌아다니니까 몸에서는 이건 내 거지만 내 거가 아니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가 항체를 만듭니다. 그 IgA 항체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거죠. 말이 좀 이제 복잡하죠. IgA1이라는 항체에 대해서 몸에서 얘를 없애기 위해 IgG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하고, 결합된 거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간에서 그 파괴가 돼야 되는데, 이런 항체가 많아지면 결국 배설하게 되는 콩팥으로 와서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에 침착이 되고, 콩팥에 침착이 되면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IgA 신증의 병인은 점막 면역이 이상이 생기고,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IgA 항체가 이 IgA 항체를 없애려고 스스로 자가 항체를 만들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인 거죠. 이 자가 항체와 IgA 항체가 결합한 복합체가 콩팥에 침착이 되고, 걔가 콩팥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하는 목표의 단계가 점막 면역을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 두 번째는 자가 항체를 만드는, 자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자가 항체를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 또는 면역 복합체 자체를 없애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단계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IgA 신증의 증상을 요약하면 혈뇨나 단백뇨 고혈압을 특징적으로 단계적으로 밟게 되는, 그렇지만 천천히 진행하는 사고자 신임의 일종입니다. IgA 신증의 약 한 5% 정도가 아주 급속도로 진행하고, 나머지 한 95%는 대개는 천천히 진행합니다. 그래서 학생 때, 고등학생 때 혈뇨 단백뇨가 생겼는데 20년 지나도 단백뇨 좀 늘었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질환인 거죠. 그래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성인의 생에는 사고자 신염이 가장 흔한 거고요. 점막의 염증, 특히 이제 감기나 설사가 있고 난 다음에 질환이 유발되거나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 20년 지나면 한 25%가 투석을 하게 되는 걸로 조사가 되었고요. 투석을 하게 되는 가장 위험 인자는 신장 기능, 단백뇨 정도, 고혈압 정도, 신장 조직 검사 이상 유무, 치료의 반응 유무, 뭐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인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인지 아닌 불행인지는 모르지만 말기 신부전이 이루고 난 다음에 생존율이 아주 좋습니다. 그럼 면역 억제 치료는 어떻게 할 거냐? 예전부터 스테로이드를 기본적으로 썼습니다. 스테로이드 쓰는 방법은 매일 많은 약의 스테로이드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6개월 동안 2달에 한 번씩 주사 치료를 하고 이틀에 한 번씩 약을 먹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개 이런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되면 단백뇨가 없어지는 확률, 즉 200mg 또는 0.2g으로 그램 밑으로 단백뇨가 완치되는 경우가 약 한 30% 정도 보고가 되는데요. 이 스테로이드 효과가 진짜 스테로이드 효과냐, 아니면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되는 효과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그 논쟁이 있습니다.
최근 이제 한 4, 5년 전부터 큰 두 개의 임상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한 연구에서는 반응은 있지만 이거 사실 뭐 스테로이드 안 써도 똑같은 효과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효과는 아니야. 그 스테로이드 쓰는 게 훨씬 콩팥 단백뇨를 줄이는 게 많은 효과야 라는 상반되는 연구가 나와서 아직은 해결돼야 될 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꽤 과거 약 한 20년 전 내 연구를 보면 10년 정도 추적한 연구니까 꽤 많이 추적을 한 거죠. 처음에 이제 임상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환자들을 한 10년 추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쓴 군이 안 쓴 군보다 콩팥 기능을 보존할 확률이 크더라 하는 연구가 발표된 게 아주 옛날이죠. 벌써 16년 전, 17년 전에 발표된 바가 있긴 있고요. 여러 가지 연구, 조금씩 이제 환자가 그렇게 많이 포함 안 된 연구를 모아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제 말기신부전을 억제하는 확률이 고혈압 약제를 쓰건 안 쓰건 다 포함을 하더라도 한 60% 이상 예방했다는 연구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스테로이드를 포함해서 스테로이드와 사이톡산이라는 약을 같이 쓰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그냥 많은 IgA 신증 환자가 모두 다 대상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신장 기능 감소 속도가 빠른 환자입니다. 1년에 15% 이상 감소하는 경우, 그런 경우의 환자를 포함해서 이제 치료를 했더니만 약 한 2년 정도 지나서는 치료를 한 군이 신장 기능 보존 효과에 좋다, 뭐 이런 거를 보고한 연구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연구도 사실 대상 환자가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IgA 신증인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스테로이드를 쓰는 게 기본 치료로 되어 있긴 하지만 그 임상적인 그 적응하는 대상인 환자를 선정하는데 의사의 판단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환자의 의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이톡산을 쓰는 치료 방법은 앞서 스테로이드 6개월만 쓰는 치료 방법에 비해서 써야 되는 기간이 상당히 길죠. 그래서 이 사이톡산이라는 약을 쓸지 말지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 생각이 필요하겠습니다. 최근 한 10년 동안 새로운 약제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선두주자에 서 있는 게 네페콘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스테로이드긴 한데 전신적으로 작용하는 스테로이드가 아니고 점막에 있는, 앞서 이제 점막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점막 면역을 개선시키는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사실은 유럽에서 개발된 약물인데 삼성 연구가 이왕에 다 중간 정도 끝났거든요. 근데 이제 발매가 안 되는 거에 제일 큰 허들이 지금 코로나입니다. 원래는 이 연구가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유럽에서 연구가 진행이 잘 안 돼서 남아있는 환자를 한국에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항보채 약물들은 최근에 이제 2상이나 3상 연구를 시작하거나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병원에서도 2개 약물 정도가 5월달이나 7월달 정도에 하나씩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경우에는 자주 봐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2주마다 추적하는 건 모든 의사가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검사와 의사의 면담이 좀 자주 있어야 된다는 게 또 하나의 장애점이 될 수 있겠죠. 이제는 이제 세 가지 질환은 조금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변화 신증은 어린애 사고체 신증후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어른 신증후군의 한 2번째 원인입니다. 아주 큰 특징이 갑자기 한 달 이내에 적어도 한 5kg 이상, 많게는 10kg의 체중 증가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그 단백뇨가 아주 심하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증상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도 한 15% 있긴 하지만 이제 미세변화 신증을 치료 않고 저절로 호전되지 않으면 합병증이 따라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미세변화 신증에서 급성심 손상이 오는 경우도 한 15% 되지만 이 미세변화 신증으로 투석하는 경우는 좀 드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미세변화 신증에 의해서 생기는 합병증이 가장 큰 문제고 그걸 치료하는 거가 목표가 되겠습니다.
스테로이드가 기본 치료이고요. 한 90%는 완치되는데 이 병은 제일 큰 게 재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계속 겪게 되는 거죠. 이 스테로이드 부작용을 줄이려고 스테로이드를 적게 쓰려고 다른 약물들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어린애인 경우에는 리투ක්시마브이 거의 표준 치료처럼 되고 있습니다. 어른에서는 아직 리투ක්시마브의 효과는 좀 연구할 논지가 꽤 남아 있습니다. 막성신염은 어른에서 제일 흔한 신증후군인데 이 병은 또 하나의 특징이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악성 종양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마다 틀린데 진단 당시 한 2배 또는 추적하는 경우에는 많게는 한 10배 정도 막성신염이 없는 사람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많다. 그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막성신염이 있으면서 연세가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 암 검사를 같이 진행합니다. 또 재밌는 특징은 놔둬도 잘 낫는다는 거죠. 한 3분의 1에서 한 5분의 1, 4분의 1 그 정도는 치료 안 하고 그냥 관찰만 해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관찰했는데도 좋아지지 않거나 콩팥 기능이 나빠지거나 또는 8g 즉 8000mg 이상의 많은 단백뇨가 나올 때는 관찰하지 않고 바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인 치료는 스테로이드와 이러한 약물을 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스테로이드 단독으로는 막성신염은 크게 효과가 없고요. 스테로이드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러니까 그 알파에 속하는 약이 이런 약들입니다. 대개는 6개월 정도 치료를 하긴 하는데 좀 길게 하면 1년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리투ක්시마브라는 주사약이 단독 치료, 즉 스테로이드 없이 단독 치료하는 것이 효과가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보다는 조금 미진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리투ක්시마브 가지고 치료하는 경우도 꽤 생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리투ක්시마브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즉 막성신염에서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좀 부담이긴 한데요. 리투크시마브를 쓰는 경우에 적어도 완치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단백뇨가 주는 50% 이상 주는 확률이 한 10명 치료하면 6명 정도가 반응이 있기 때문에 꽤 치료하는 빈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고체 경화증인데요. 사고체 경화증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빈도가 비슷한데 미국에서는 특히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에서 증가 추세인 병입니다. 이식한 후에 재발이 좀 비교적 다른 사고체 신염보다는 흔하고요. 단백뇨가 3000 미만이면 대개는 지켜보거나 또는 혈압약 정도로 보존적 치료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뇨 줄이는 치료만 하는데 단백뇨가 많으면 이 미세변화 신증과 치료하는 방법은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리투크시마브라는 약을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어른에서는 효과가 조금 물음표입니다. 그렇지만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치료를 했을 때 완치율이 한 30-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그 한 4가지 질환과 일반적인 특성을 말씀드렸는데요. 사고체 신염은 증상이 모호합니다. 모호해서 소변 검사와 혈장 크레아틴 즉 사고체 여과율을 보는 검사를 이런 위험인자가 있으신 분한테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권하죠. 첫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변 검사와 혈장 크레아틴 검사만 한다면 사실 비용은 크게 들지 않죠. 두 번째는 이제 그 예후를 결정하는, 즉 나빠지겠다 또는 투석하겠다 이런 예후를 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백뇨 양하고 사고체 여과율 즉 크레아틴의 수치 또 혈압 이 3가지 인자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인 치료 즉 생활습관이나 식사나 체중 조절 그리고 단백뇨를 줄이는 혈압약 쓰는 거가 우선적으로 하고요. 만약에 거기에 이제 잘 반응을 하지 않거나 처음부터 경증이 아닌 경우에는 신장 조직 검사를 바로 하게 되죠. 면역 억제제는 대개 조절이 잘 안되는 단백뇨, 이게 질환마다 조금 기준이 틀리지만 적어도 1000mg 즉 1g 이상, 특정 질환은 한 3500 이상,
그런 단백뇨가 있거나 또는 이제 사고체 여과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지거나 또는 이제 나이, 동반 질환을 고려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꼭 치료해야 되는 상태긴 하지만 환자분 연령이 너무 많다 또는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는 치료가 사실은 어렵겠죠. 면역 억제제 치료할 때는 예방약제가 추가가 되고 약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또 합병증을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 병원을 자주 와야 된다. 이게 또 하나의 허들이 되겠죠. 치료하는데 방해점이 되겠죠. 면역 억제 치료 기간은 대개는 한 6개월 정도, 그렇지만 길게 하는 것은 4년 정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IgE 신증이라도 한 30%, 막성 신염인 경우는 한 60%, 또 사후체 경화증인 경우에는 또 한 3, 40%, 그리고 미세변화 신증인 경우는 거의 90% 정도 완치가 됩니다. 이제 완치가 되더라도 재발하는 문제가 있는 미세변화 신증 뭐 이런 것들이 문제긴 하죠. 그렇지만 타장기 질환에 비해서 완치율이 높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고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말기 신부전이 진행되더라도 생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식을 고려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네,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질문 어디서 봐야 되나? 위에서부터 봐야 되나요? 자, 우선은 신장 조직 검사 때문에 신장이 나빠질 수 있나요? 말씀하셨는데요. 신장 조직 검사에서 부작용이 하나도 없으면 뭐 나빠질 리는 없겠죠. 근데 이제 신장 조직 검사에서 출혈이 났을 때 그때가 문제가 되겠죠. 출혈 나면 그 출혈 난 부분이 저절로 잘 멎으면 다행인데 멎지 않으면 멎는 처치가 필요하잖아요. 그 처치가 대부분 혈관 조영술을 해서 막는 처치이기 때문에 혈관 조영술을 하는 것 자체가 신장 기능을 조금 나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출혈 나는 그런 확률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0.5에서 0.6%거든요. 심각한 출혈이. 그리고 그런 출혈이 일어나는 거의 대부분은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들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과율이 58이고 크레아틴 1.0이고 63세 여자이신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그 동년배보다는 조금 이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긴 한데요. 고혈압이나 단백뇨 정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신장 조직 검사나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단백뇨 하나도 없고 콜레스테롤 약하고 혈압약 정도만 먹고 있고 혈뇨도 없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은 사고체 신염일 가능성은 좀 적습니다.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단백뇨를 낮출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염식입니다. 그게 이제 체중이나 아까 그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연구에서 저염식을 하면 혈압이 줄고요. 저염식을 하면 단백뇨가 한 25%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백뇨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염식의 효과가 훨씬 큽니다. 저염식을 하는 거가 사실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방법을 스스로 찾는 게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활에서 잘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자기 먹는 식단을 한번 이렇게 적어 보는 겁니다. 음식 일기를 한번 써 보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 일기를 써보고 그 음식 일기 중에서 생각지도 않게 소금이 많이 들은 음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조직 검사 없이 예상되는 질환으로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는 거는 면역 억제제를 먼저 쓰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가능한데요. 면역 억제제를 쓰려면은 조직 검사 없이 쓰는 거는 위험 부담을 좀 안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사는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전신질환이 있는데, 예를 들어 루푸스라는 또는 혈관염이라는 전신질환이 이미 진단이 됐습니다. 됐는데 콩팥이 나빠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신장에 나오는 혈뇨나 단백뇨나 이러한 수치들이 그러한 전신질환하고 잘 맞다면 조직검사 없이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도 아무리 전신질환이 있다도 다른 질환이 있는 경우도 당연히 있기 때문에 콩팥에 그렇지만 조직검사는 꼭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면역 치료가 아무런 부작용 없으면 사실은 상관없죠. 근데 이제 면역 치료를 부작용을 감수하고 근데 또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치료를 했는데 반응이 없다. 그랬을 때 어떤 약으로 바꿀까? 더 치료를 할까? 아니면 포기를 할까? 뭐 갈림길에 서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게 조직검사 소견이기 때문에 조직검사 없이 사구체 신염을 면역 억제 치료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막성 신염은 완치가 잘 됩니다. 생각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막성 신염은 단백뇨가 적을 때는 그냥 놔둬도 그렇게 나빠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백뇨가 한 4천 미만이고 4g 미만이고 콩팥 수치가 정상이고 그리고 더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혈압약, 단백뇨 줄이는 약 정도 쓰고 지켜봅니다. 근데 이제 막 나빠져요. 그렇더라도 면역 억제 치료를 하면 거의 60%는 완치가 됩니다. 근데 이제 완치가 안 되는 한 30%, 그 정도가 있죠. 그분들이 이제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리투크시마비든 또는 새로운 면역 억제제를 좀 도입을 했을 때 예전처럼 한 종류의 치료제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개 내지는 3개 정도, 3개 정도의 옵션이 있기 때문에 막성신염은 생각보다 치료하기가 좀 편한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직검사는 한쪽만 합니다. 왜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대부분 양쪽을 다 침범하기 때문에요. 혈뇨나 단백뇨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유관적으로 혈뇨를 관찰하는 거는 이게 색깔이 변해야지 관찰을 할 수 있죠. 단백뇨는 유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야 하면 되고요. 흔히 이제 거품뇨가 단백뇨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 단백뇨는 꼭 정량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은 살도 빼고 저염식으로 단백뇨를 줄이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근력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까? 근력 운동과 단백뇨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근력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시면 단백뇨가 느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먹는 단백질 보충제는 단백뇨를 늘리는데 일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력 운동 하는 거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근력 운동 할 때 드시는 단백질 보충제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루푸스 신염인데 단백이 4.3, 크레아틴 2.16, 알부민 2.5다. 이런 경우가 좀 어렵죠. 이제 루푸스 신염인데 벌써 콩팥 수치가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단백뇨가 지금 좀 많이 나오겠죠. 알부민이 2.5라는 거는 단백뇨가 많다는 걸 이제 제시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단백질 섭취량을 엄밀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선은 이제 체중당 그 0.8g 이 0.8g이라는 거는 체중 킬로그램당 0.8g으로 제시를 하는 거는 고기의 무게가 아닙니다.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무게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은 알기가 좀 힘들죠. 영양 성분표를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킬로그램당 0.8g인데 그거 미만으로 드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단백뇨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3,500 이상 나와요. 그런 경우에는 3,500 이상일 때는 1g 넣을 때마다 단백질 1g을 더 먹어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섭취하는 양은 단백뇨가 아주 많은 경우에는 0.8g보다는 조금 더 드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그 단백뇨 양을 알아야지만 어느 정도 단백 섭취를 해야 될지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장 조직 검사로 신장암을 진단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그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가 발달되어 있어서요. 신장 검사는 조직 검사하지 않아도 거의 확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암을 조직 검사를 잘 안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신장암은 대부분 혈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암을 조직 검사하면 피가 펑펑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주 극히 드문 케이스에 신장암인지 아닌지 MRI나 CT나 페트 검사로도 모르는 경우에 조심스럽게 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도 사고체 신념의 조직 검사처럼 하지 않고요. 수술장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신장암 때문에 조직 검사하는 경우는 저희 아까 2만 한 5천 명, 2만 1,500명 정도 이제 조직 검사를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신장암은 아마 한 20개 미만일 겁니다. 그러니까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신장 조직 검사를 초음파를 보고 하지는 잘 않습니다. 코점막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으셨는데 점막 면역이 있다. IgE 신증 검사를 해보고 싶다. 코점막에 이상이 있고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하더라도 IgE 신증이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드뭅니다. 이게 IgE 신증이라는 게 사구체 신염에서 흔한 병이지 일반적인 일반인에서 흔한 병은 아니거든요. 거의 만에 한 4명 정도의 그 빈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하지 않습니다. 제일 확실한 검사는 소변 검사입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 혈뇨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시는 게 중요하고, 만약에 혈뇨도 있고 단백뇨도 소량이 있다면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로 그런 그 자가항체를 찾을 수 있는 검사를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조직 검사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도 단백뇨가 많지 않고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신장 조직 검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우선은 소변 검사와 그 사고체 여과율, 그러니까 혈장 크레아틴 검사를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검사가 되겠습니다. 사고체 여과율이 60대 후반인 환자인 경우에는 치료를 잘하면 어느 정도 호전이 되나? 이게 이제 그 사고체 신염이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요. 사고체 신염이신 분이 아마 연세가 한 40대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사고체 신염의 평균값이 40대니까. 40대인데 사고체 여과율이 60대 후반이라면 40대인 동년배 정상적인 신장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한 20에서 25% 정도 조금 떨어져 있는 케이스긴 하거든요. 이런 사고체 여과율일 때는 치료를 잘하면 당연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복 정도를 예측하는 거의 기준이 신장 조직 검사에서 망가진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걸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IgE 신증인 경우에는 국제적인 연구를 통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 적용을 할지 말지 우리나라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IgE 신증인 경우에는 몇 가지 그 소견으로 5년 후에 콩팥 기능이 반이 될 가능성이 얼마인가 예측을 할 수 있는 이런 식도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60대 후반이라면 치료하는 정도에 따라서 회복될 가능성은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장 기능이 좋아지지 않고 유지만 된다는 것은 진행해서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환이 똑같죠. 초기에 오면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사후체 경화증일 때는 30%, 막성 CM일 때는 60% 이렇게 쭉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완치된다는 겁니다. 완치라는 건 좋아졌다는 거죠. 근데 유지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왕에 좋아질 수 있는 시기를 놓친 거죠. 그러니까 신장 조직 검사를 했는데 신장의 조직이 벌써 자기 조직을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다른 조직, 즉 상처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사실은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빨리 조기에 진단하는 것이 모든 병과 마찬가지로 사고제 신념에서 중요하겠습니다. 노인들이 하는 단백질 음료가 신장 기능이 정상이라면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은 모든 그 일반 인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근육이 소실이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소실이 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노쇠에 의한 그 근육 소실인 경우에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상당히 좋은 일이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단백뇨가 어느 정도 많이 나와요. 근데 신장 기능도 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고체 신임이 있다. 이럴 때는 단백질 섭취 보충제를 드시는 거는 권하진 않습니다. 단백질 양과 소금량, 칼로리 계산을 하기 어려워서 신장 질환용 영양식에 뉴케어 등등을 뭐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신장 질환용 영양식을 보시면 그게 이제 성분표가 나와 있거든요. 그 성분표는 그 음식에 들어간 단백질을 뭐 그대로 믿는다면 정확하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자기 몸무게하고 생각해서 하루에 먹어야 될 단백량을 그 성분표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질환용 영양식 드시는 거는 상관없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거는 그런 신장질환용 영양식이 정상 식사를 하면서 먹으면 과잉이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정상 식사에도 영양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영양식을 드시게 되는 경우는 내가 식사를 원래 하던 양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양식이 치료식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양식은 그 영양식에 들어있는 성분을 그대로 먹는 거기 때문에 원래 하던 식사를 좀 줄여야 되겠죠. 10대 때 IgE 신증을 진단을 받았는데 피곤하다. 피곤한 거는 사고체 신념하고 관계 있는 경우가 뭐 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아까 저기 모두에 말씀드린 급속 진행성 사고체 신념, 말이 어렵죠. 그 반월성 사고체 신념인데요. 반월성 사고체 신념이나 또는 혈관염이나 또는 다른 전신 질환의 면역 질환, 루푸스 같은 거요. 그런 거 있을 때는 그런 증상이 그 병 때문에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데 그냥 1차성 사고체 신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IgE 신증이나 미세변화 신증이나 뭐 그런 신증일 경우에는 피곤한 것 자체가 사고체 신념하고 관계 있는 경우는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별로 관계 없습니다. 대개 한 사고체 여과율이 30 미만으로 떨어져야지만 이런 증상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 자주 간다는 거는 사고체 문제가 대부분 아니고요. 화장실 자주 가는 거는 첫 번째가 방광 문제입니다. 그거는 남자든 여자든 비슷한데요. 남자인 경우에는 50세 이상부터 이제 전립선이 커질 확률이 많아집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전립선 위치가 이제 방광 바로 아래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커지면 소변 내려오는 길, 요도를 좁히게 되죠. 요를 좁히니까 방광이 무리해서 힘을 주게 되고, 그래도 소변이 다 안 나가면 소변이 저류가 되잖아요. 정체가 되잖아요. 자기가 소변을 다 봤다고 생각하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꾸 또 화장실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여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출산을 하고 나서 방광을 받치고 있는 근육, 즉 수축하는 근육에 문제가 생기면 손상을 받아서 문제 생기면 마찬가지로 소변을 다 못 짜내게 되죠. 또는 당뇨나 다른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당뇨 같이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기면 방광이 수축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뭐 그런 원인이 더 많습니다. 콩팥 문제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경우는 세뇨관 문제가 아니라면 흔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는. 사고체 신념 환자가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먹는 건 문제가 대개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우선은 성분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많은 비타민이 수용성이거든요. 비타민 A나 E나 K나 D를 제외하면 대부분 수용성입니다. 이게 수용성이라서 몸에 넘치는 비타민은 대부분 소변으로 배설이 됩니다. 근데 배설이 되는데 이제 아까 말씀 A, D, E, K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간 같은 데 저장이 됩니다. 특히 이제 바이타민 D가 요새 각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바이타민 D의 제일 큰 하나의 콩팥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작용은 칼슘을 올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장 기능이 30 이상이라면 비타민 드시는 거 큰 문제 없고요. 30 미만이라면
비타민 D일 경우에는 좀 검사를 해가면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먹지 말자가 아니라 체크를 해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어릴 때 진단받은 경우가 나이 들어 진단받을 때보다 예후가 더 나쁘냐? 이거는 병에 따라 틀립니다. 미세변화 신증인 경우는 어릴수록 재발을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긴 미세변화 신증은 어릴 때 생긴 것보다는 좀 재발을 덜 하는 경향이 있고요. IgA 신증인 경우에는 생긴 시점에서 20년, 30년 후에 말기 심부전이 가기 때문에 만약에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예후가 나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이제 시작한 시점의 출발점의 차이인 거고, 어린애의 IgA 신증이 나이 든 사람의 IgA 신증보다 더 나쁘다 좋다는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또 혈관염 증상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우선은 잘 못 드십니다. 어딘지 모르게 피곤합니다. 열이 날 수 있습니다. 체중이 빠질 수 있고, 소변 검사를 하면 혈뇨 단백뇨가 나오고 콩팥 수치가 대부분 나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고체 신염하고는 달리 혈압이 악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던 분이 오히려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시체말로 비실비실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혈관염의 제일 큰 특징인데, 그러면서 혈액 검사를 했을 때 특정 자가항체, 엔카라는 특정 자가항체가 나오면 한 7, 80%가 혈관염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 드리면은 모든 사람이 또 피곤하면 다 혈관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혈관염의 증상, 일반적인 전신 증상이 있으면서 소변 검사 이상과 사고체 예고할 이상과 특정 자가항체, 이게 한 3개가 맞으면 혈관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40대 중반이시고 18년도에 자반증이 있으셨는데 IgA 신증을 진단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혈뇨 단백뇨가 없다. 중단되어질 수 있나? 우선 자반증은 아직은 약간의 디베이트는 있지만, 논쟁은 있지만, 전신적인 IgA 신증이다 또는 IgA 혈관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콩팥에도 IgA 신증이 생기고 피부나 피부혈관에 이제 염증이 생기면 자반증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점막, 예를 들어 대장에 IgA 혈관염이 생기면 출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관절, 그런데 만약에 혈관염이 생기면 관절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반증은 IgA 신증의 전신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지금 혈뇨나 단백뇨 하나도 검출되지 않는다,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예후가 거의 나빠질 가능성이 없는 건데, 검진은 얼마나 할 거냐. 이 경우는 대개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IgA 신증인데 비뇨기과에서 처방받는 배뇨 억제제를 먹고 있다. 배뇨 억제제가 IgA 신증 환자라서 특별히 더 나쁜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배뇨 억제제의 자체의 부작용을 알고 계셔야 되죠. 배뇨 억제제를 드리는 제일 큰 이유는 방광에서 소변을 저류하는, 즉 가지고 있는 능력이 떨어진 경우, 즉 어떤 사람은 대개 평균은 200cc에서 400cc 정도 소변이 차야지만 나 소변 볼래 이렇게 느끼는데, 어떤 분들은 100cc나 50cc의 소변만 방광에 차도 오줌을 안 누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배뇨 억제제를 드리긴 하는데, 배뇨 억제제의 제일 큰 부작용이, 배뇨 억제제니까 이게 이제 소변량이 400, 600이 차는데도 안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제일 큰 부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IgA 신증 환자로 해서 배뇨 억제제를 못 드실 건 없습니다. IgA 신증은 완치가 안 되나요? 완치되는 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 정도 됩니다. 치료를 했을 경우,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 그리고 저절로 낫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한 5% 정도. 그래서 이제 IgA 신증은 사실은 오래 가는 병이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편하실 거고요. 잘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IgA 신증에서
조직 소견이 괜찮고 신장 기능이 나쁘지 않고 단백뇨만 소량 나오는 경우는 평생 나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고요. 단백뇨가 한 1000 이상 되고 신장 기능 수치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면역 억제 치료를 그래도 시도해 볼 수는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스테로이드를 썼을 때 스타디마다 조금 다르지만 한 30% 정도는 단백뇨가 완치된다. 그렇지만 이제 재발은 가능합니다. 신장 기증한 사람이 실생활에서 신장 기증한 사람은 콩팥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제 신장을 기증했다는 말은 신장을 기증했을 때 신장 기능이 정상이었다는 얘기겠죠. 아마 고혈압이 없는 경우도 더 많고요. 뭐 신장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선은 혈압 측정을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6개월에 1년 한 번 정도는 소변 검사와 혈전 크레아틴 검사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저기 신장을 기증했을 때 제일 큰 합병증이라고 생각하면, 만성적인 합병을 생각하면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은 조금 일반 사람보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혈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염식이나 운동이나 또는 규칙적인 검사, 한 1년, 최소한 1년에 한 번의 검사가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체중 관리, 이런 것들이 다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혈압 예방, 저염식, 그 다음에 체중 관리, 규칙적인 검사, 뭐 일반적인 그런 수칙을 잘 지키면 되겠습니다. 남자가 사고체 신염을 앓을 때 임신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사고체 여과율, 즉 신장 기능이 아주 나빠져 있지 않는 한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자인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여자는 이제 사고체 신염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는 경우 신장 기능 수치, 즉 사고체 여과율과 단백뇨의 정도와 또는 드시는 약에 따라서 임신이 안 되는 경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임신이 됐지만 조기 유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임신 중독증을 포함한 임신 합병증을 겪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대개 여자분인 경우에는 신장 기능 단백뇨가 1000 이상이면 가급적이면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신증후군처럼 단백뇨가 3000 이상 나오는 경우에는 임신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교과서적으로는 1000 이상, 1000mg의 단백뇨가 나온다면 임신을 좀 연기하거나 치료해서 하거나 아니면 단백뇨를 더 줄이고 하는 걸 좀 권합니다. 그리고 사고체 여과율이 적어도 한 보고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요. 저희 나라 자료로는 한 75 정도만 돼도, 75 미만 정도라도 임신하고 나서 생기는 합병증, 예를 들면 임신성 고혈압이나 임신성 조기 유산이나 또는 이제 임신 중독증의 위험이 한 1.7배 또는 많게는 한 2배 이상 올라간다고 보고가 된 연구도 있기 때문에 임신과 관련해서는 여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남자는 뭐 크게 이제 관계는 없고, 그 남자분이 이제 사고체 신염을 앓고 있더라도 유전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고체 신염이 아니라면 유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방광 기능에 문제가 오래됐는데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방광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 신장에 문제가 주는 경우는 소변이 배출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즉 소변이 방광의 저류가 너무 심해서 쭉 보고 났는데도 400cc 소변이 차였는데 쭉 봤는데 200밖에 안 나갔어요. 근데 더 배설을 못해요. 그러면은 방광에 소변이 자꾸 저류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결국에는 이제 콩팥으로 역압력, 백프레셔가 걸리기 때문에 콩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방광에서 소변을 봤을 때 앞으로 나가지, 요도를 통해서 나가지 않고 역류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역류성 콩팥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나갈 소변이 거꾸로 신장으로 배설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신장에 압력을 가할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콩팥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장이 좋지 않을 때 해열 진통제를 먹을 때 어떤 약 종류? 사실은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있다면, 즉 한 자기 동년배보다 최소한 20% 이상 떨어져 있다면, 또는 콩팥 기능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연세가 많다면 소염 진통제는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나마 안전한 게 이제 타이레놀 아세토아미노펜인데, 그 아세토아미노펜도 결국 몸속에 들어가서 대사가 되면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 복용을 하면 최소한 뭐 일주 이상. 소염 진통제를 드실 때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조기 검사하는 거를 염두에 좀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20대이신데 신장 이상은 안 나왔지만 미세혈뇨와 단백뇨가 140이다. 과체중인데 체중지는 단백뇨. 과체중은 항상 단백뇨와 관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과체중인 경우는 단백뇨, 과체중이면 혈압, 과체중이면 혈당, 이게 이제 아주 관계가 깊죠. 그런 증후군을 이제 우리 대사증후군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단백뇨가 140mg이라면 정상 범위 안에는 있는데, 알부민뇨를 만약에 체크를 한다면 미세 알부민뇨가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체중이라고 해서 혈뇨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미세혈뇨는 과체중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랫배가 아픈데 초음파와 소변 검사를 했는데 돌덩이랑 혈액이 나왔다. 이 돌덩이하고 혈액이 나왔다는 거는 사고체 신염보다는 그거보다는 근데 사고체 신염을 진단을 받았군요. 입대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돌덩이가 나온 거와 사고체 신염은 별개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사고체 신염은 신염이고 돌덩이는 돌덩이인 거죠. 질환이 두 개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콩팥에 돌이 소변 내려오는 길, 요로 결석과 사고체 신염이 같이 있는 건데, 요새는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이 군대 가기 전에 단백뇨 혈뇨가 나오면 대부분 군의관들이 그 조직 검사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조직 검사를 요구를 하는 경우에 특정 질환은 이제 면제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특정 질환은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신장 기능이 나쁘거나 단백뇨가 제가 이제 군의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은 모르겠지만 단백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오면 이제 현역이 아닐 경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심한 정도에 따라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신검을 받으시면 사고체 신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다면 조직검사 소견과 콩팥 사고체 여과율 수치, 그리고 단백뇨 수치, 어떤 치료를 했나, 약 처방 전 뭐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할 겁니다 아마. 40대 후반 사고체 여과율 60대 후반인데 칼륨에 대한 걱정이 많다. 칼륨은 사실 그 사고체 여과율 60대 후반에서는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예외가 조금 있죠. 당뇨가 있으시고 또 그 혈압약 중에 단백뇨를 줄이는 약,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약을 같이 쓰는 경우에는 칼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인 경우가 조금 더 심할 수 있는데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칼륨은 그 사고체 여과율 60대 후반에서는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대개 칼륨 수치를 조심해야 될 경우는 당뇨가 아니라면 대개는 한 30, 사고체 여과율 30대 정도부터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쓰는 약이 칼륨을 높인 약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느냐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다음 저단백식이 특히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먹으라고 알려주신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콩이나 두부 아닐까요? 이거는 제가 아는 건 그게 단데 아마 영양사에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올라온 질문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고체 신염에서 금주를 권하는 이유요. 그 술에 대한 연구는 별로 많지 않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쓰고 있는 약제들, 그러니까 증거가 많다, 증거가 믿을 만하다 하는 약제들은 대부분 임상 연구를 한 거죠. 임상 연구를 할 때 제일 좋은 증거는 한 구는 약을 먹이고 한 구는 약을 먹이지 않고 그 약 먹는 거를 환자분이나 의사가 모르게, 어떤 약인지 모르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증거의 실험 방법이거든요. 근데 술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는 술을 1년 내내 먹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성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에비던스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집단을 이제 오래 추적을 한 경우 그 사람들의 음주 습관을 그 설문조사를 하고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술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 이거는 이제 할 수는 있죠.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의 증거는 좀 믿을 수는 없죠. 믿을 수는 없는데 그런 연구를 해보면 알코올의 어, 그 절대량으로 20g 이상을 매일 먹는 사람, 알코올 20g은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가 소주를 20%라고 표시를 하면 100cc만 먹어도 20g이잖아요. 그 20g 이상 드시는 분이 신장이 나빠질 위험이 조금 더 많더라. 뭐 이런 이제 관찰 연구가 있죠. 그래서 금주를 권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을 먹으면서 술만 먹는 사람은 없죠. 술 먹으면 되게 과식하고 술 먹으면 되게 저기 짠 음식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제 외래는 언제든지 원하시면 오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오셔주면 감사하죠. 과체중 때문에 혈압이 150전후라 혈압약 복용 중이고 단백뇨가 있어서 식욕억제제를 복용해 보려는데 식욕억제제가 저는 뭐 식욕억제 사실 뭐 체중을 감량시키는 치료는 제가 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확실하게 얘기 드릴 수는 없는데요. 체중을 줄이는 약으로 나온 것 중에서 일반적인 그 민간요법 말고요. 또는 이제 약이 아닌 음식이나 뭐 건강 보조제를 제외를 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제 중에서 과체중 목표로 이제 승인을 받은 약 중에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한 종류는 뭐 이게 흡수를 억제하는 약이 있습니다. 이건 뭐 설사를 많이 하고 지방변을 보고 하는 게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식욕을 억제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약간의 정신과적 합병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우울증 빠지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당뇨약 중에서 식욕을 억제하거나 또는 체중을 빠지게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당뇨약이 부작용인데 그 부작용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약제가 있습니다. 주사약도 있고 먹는 약도 있고. 근데 이제 당뇨약은 사실은 오히려 콩팥에 좋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이런 그 설사를 주로 유발하는 경우는 콩팥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국 설사라는 거는 탈수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직 검사 비용은 잘은 모르겠지만 100만 원 미만일 겁니다. 어느 2인실에 입원하느냐 5인실에 입원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네, 페콘 출시는 이거는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네페콘을 들여오려고 노력하는 제약회사, 국내 제약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그냥 비공식적인 겁니다.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그 네페콘의 그 처음 만든 회사가 이제 아시아에 만약에 팔기 위해서는 아시아를 담당하는 뭐 이렇게 조직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시아의 판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체는 중국에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 중국에 있는 그 사람 그 담당자들하고 국내 제약회사가 상의를 하고 있다 정도까지만 알고 있는데 아주 잘 온다면 혹시 내년 제가 재환자들 분께 매번 내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국내 제약회사가 직접 접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협상이 잘 된다면 내년이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혈압이 정상이고 단백뇨가 1g 미만이고
사고체 요구알이 75고 75세시고 체중은 62kg. 거품료가 줄었습니다. 혈압약이 단백뇨 줄이는 약을 쓰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적어도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인 경우에는 이제 동년배하고 유사한 사고체 요구를 가지고 계시고요. 단백뇨 양은 1g 미만이니까 아주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요. 혈압약 잘 복용하고 계시고 체중도 적절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00mg 미만의 단백뇨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게 이제 IgA 신증을 포함한 다른 사고체 신염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조절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세라면 아마 투석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항보채 약물 575를 시작하면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은 저나 정종철 교수가 아마 하게 될 것 같거든요. 그냥 방문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환자분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르기 때문에요. 검사를 하면 이오지노필 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에오지노필 수치는 콩팥하고 관계 있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요. 에오지노필이 많이 나오는 사고체 신염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미세변환 신증 중에 한 가지, 미세변환 신증 중에 아주 일부. 그 다음에는 이제 알레르기성, 급성 간질성 신염, 말이 좀 어려운데, 급성 간질성 신염인 경우 아주 일부. 에 관련이 있는데 많은 경우는 에오지노필은 소변이 깨끗하다면 콩팥 질환하고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전신혈관염 중에 아주 일부 그런 경우에 관련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경우보다는 알레르기 내과를 방문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gA 신증 진단을 받으셨는데 단백뇨 혈뇨가 심하지 않아서 로살탄만 먹고 계신다. 조직검사 하지 않았는데 조직검사는 피하고 싶다. 관리가 가능할까? 네, 관리 가능합니다. IgA 신증이든 뭐 어떤 사고체 신염이든 간에 단백뇨 혈뇨나 신장 기능이 잘 유지되고 그게 정상 범위 내에 있다면 조직검사 할 이유가 별로 없죠. 크게 없습니다. 밤 12시 잠들기 전에 화장실 다녀오시고 새벽 다시 5시에 한 번을 깨는데 소변량이 많지 않다. 이것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소변을 밤에 여러 번 본다. 또는 화장실 자주 간다. 또는 소변을 잘 못 참는다. 그리고 소변 보고 났는데 시원하지 않다. 이 열의 아홉은 방광 문제입니다. 또는 전립선의 문제입니다. 콩팥하고 관계 있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방광 문제가 아주 심각하면 당연히 콩팥에 영향을 미치는데 1차적으로는 비뇨기과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네, 질문은 올라온 거는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혹시 질문이 신장이 안 좋은데 코로나 백신을 맞을까?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죠. 우선은 면역 억제제를 드시고 계시면 백신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 때 말씀드린 그 스테로이드 12알 미만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스테로이드 4알 그리고 다른 면역 억제제 같이 먹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백신의 효과는 거의 잘 예상을 하기 어렵거나 이제 남들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권하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지 않은데 신장이 나쁘다는 이유로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되나? 그거보다는 맞기를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자체가 신장이 나쁜, 특히 이제 투석을 하시는 분이 코로나가 걸렸을 때 그 중증도가 조금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하는 거가 더 다른 일반 국민보다는 더 필요하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의 부작용은 똑같이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 맞고 나서 열나고 기침하고 열나고 근육통 생기고 하는 거는 같이 겪게는 될 수는 있는데
저희 신장학회, 그러니까 국내 대한신장학회나 다른 외국의 신장학회의 일반적인 원칙은 코로나 백신은 맞을 수 있다면 맞는 게 좋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면역 억제제 치료에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할 때 스테로이드 종류가 스테로이드 종류는 다양하지만 같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스테로이드가 길게 작용하는 약이 있고요. 덱사메사손이라는 약은 프레드니솔론이라는 약보다 길게 작용하거든요. 그런 약을 쓸 수도 있고 또는 흔히 쓰는 프레드니솔론, 소론도 뭐 이런 약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스테로이드나 프레드니솔론이나 소론도의 대사 결과물인 켈코트라는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각각의 세 종류의 약에 대한 비교 연구가 잘 돼 있지는 않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프레드니솔론이 몸속에 들어가서 켈코트로 바뀌게 되고 그 켈코트가 결국 작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덱사메사손이라는 것도 길게 작용하고 포턴시가 강도가 이제 강한 약이지 스테로이드의 활성도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약물이든 상관없는데 이제 켈코트의 단점은 얼굴이 이렇게 문페이스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좀 변하지 않는 장점은 있긴 있는데요. 작용 시간이 좀 짧습니다. 프레드니솔론보다는 작용 시간이 좀 짧은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신장 기증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장 기증자도 콩팥이 하나 없기 때문에 그냥 만성 콩팥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죠. 아무래도 두 개 있다 한 개 있으니까 한 개가 물론 이제 기능이 이렇게 커져서 예전에 기능이 100이었다면 하나 이렇게 뚝 잘라내면 50%까지 뚝 떨어졌다가 얘가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커지죠. 남아있는 콩팥이 커져서 한 75%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긴 합니다만 신장기증자가 코로나 백신을 못 맞을 이유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2개월 후에는 고혈압성 신장 질환에 대해서 정종철 교수가 강의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